자, 오늘은 수송기술의 발달과 미래 교과서 135쪽부터 145쪽까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단어는 소단어로 수송기술의 발달, 기타 수송기술의 발달, 그다음 수송기술의 미술, 미래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소주제인 수송기술의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해상 수송 기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수송 기술의 미래는 어떤 건지에 대한 건데, 오늘은 소단원 1번하고 2번만 오늘 수업 시간에 하고요. 다음 시간에 수송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 135쪽부터 139쪽에 해당되는 수송 기술의 발달과 기타 수송 기술의 발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단어는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거냐면요. 먼저 이제 이 단어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 전시학습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송기술이란 수송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이나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서 인간에게 유용함을 제공하는 이런 수단이나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송기술이다.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중요했던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 수송기술의 투입 요소는 어떤 게 있냐면 수송수단, 자동차나 기차나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수송수단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런 수송 대상이 되는 것들은 사람과 화물 같은 것도 될 수 있고요. 물론 여기 동물도 될 수 있고 식물도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수송하는 인력, 운반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 운전기사나 아니면 항공기를 날아다 그런 파일로트가 되게 조종사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정비사라든가 이런 사람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지원 시설 및 이거를 안내해 주는 거로는 뭐냐면 버스 정류장이나 여기 터미널 같은 경우는 지원 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안내 요소에 해당되는 것들은 교통 표지판이나 내비게이션 것들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동하는 통로는 도로가 될 수 있고요. 육상에서는 도로, 레일에 이제 기차로 이용하는 레일이 이제 해당될 수 있는 거고요. 해상에서 이용될 수 있는 백길이 있고요. 그다음에 송유관 같이 어떤 것들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게 한번 다시 한번 쭉 봤으면 좋겠네요. 수송 기술이 뭔지, 그 수송 기술의 시스템에서 뭐냐면 투입, 과정, 산출의 세 개의 과정이 있는데 이 중에서 투입하는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봤고요. 과정과 산출은 당연히 그러한 것들이 이동을 하면서 얻어지는 것을 우리가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택배를 한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택배라고 한다면 택배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박스를 싼다든지 포장을 해서 박스를 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될 수 있고요. 이동하는 차로 이동할 수 있도록 옮기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고요. 최종적인 산출은 뭐냐면 목적하는 장소에 목적한 사람에게 이거를 전달하는 것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수송기술의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송기술의 투입 요소만을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송기술의 발달과 미래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원에서는 어떤 걸 공부할 거냐면요. 수송기술은 일반적으로 육상수송, 해상수송, 우주항공 이런 수송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육해, 공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한번 역사를 보자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요. 수송기술이 이것이 발달함으로 해서 수송기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안전하고 빠르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그 다음에 편리하게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들을 전달해주고 목적하는 우리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수송기술이 되겠네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이제 뭐냐면 친환경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요소를 갖춘 우리 수송 기술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 단원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퀴입니다. 바퀴. 바퀴인데 뭘로 만들었어요? 예,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바퀴들이 이동을 하려면 뭡니까? 힘이 덜 들기 위해서 이런 바퀴를 만들었습니다. 이 바퀴의 발명도 굉장히 인류 역사에서 큰 진보를 했다고 그래요. 진보한 역사 중에서 하나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바퀴는 아무래도 뭡니까? 나무로 돼 있으니까 딱딱하죠. 쉽게 말하면 빨리 달릴 수도 없고 충격이 커서 아무래도 안에 있는 이런 화물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고무 타이어입니다. 이 고무 타이어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죠? 빠르게 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안전하고 우리가 편리하게 우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어볼게요. 오늘날에는 바퀴 없는 육상 수동도 이용되고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런 나무로 된 바퀴에서 고무 타이어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고무 타이어도 여전히 뭡니까? 지면하고 마찰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어떤 게 있냐는 거죠.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요. 자기 부상 열차 같은 거. 자기 부상 열차라는 거는 마찰이 없이 약간 아주 미세한 그 이제 부상이 된다고 해서 뭐 10m, 20m 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약간 떠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도 하나가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또 아무래도 바다에서는 물의 이 저항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물의 저항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호버크라프트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해상에서는 뭐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육상 수송에 해당되는 것만 물어봤으니까 여기는 자기 부상 열차나 아니면 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고요. 해상으로 생각한다면 호버크라프트 같은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단원을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주항공 수송 기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항공 기술은 아주 육해공이라고 그랬죠. 육해공 중에서 가장 늦게 우리가 시작된 항공 기술이에요. 그렇죠? 잘 늦게 된 겁니다. 1783년 그러니까 18세기네요.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0년 정도 전에 얼마 되지 않았죠? 그때 몽골피에라는 사람이 열기구를 타가지고 하늘을 나는데 최초로 성공을 했습니다. 요즘에도 가끔가다 이거 관광용으로 열기구를 타는 경우가 있죠. 선생님은 타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번 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혹시 이 중에서 타본 경험도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도 사람들은 하늘을 어떻게 하면 나를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891년대에 릴리엔탈이라는 사람이 뭐를 했냐면요. 글라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 글라이더는 동력이 없어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날아가서 이게 릴리엔탈은 독일 사람이네요. 이 사람이 글라이더를 만들어서 동력 없이 바람을 타고 이용하는데 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동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늘을 난 비행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20세기 초입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엔진을 이용해 가지고 가솔린 엔진을 이용해 가지고 동력 비행기를 최초로 우리가 이용해서 이 명칭을 뭐냐 플라이어라고 그런다고 그러네요. 플라이어 하늘 난다고 그래서 플라이어라고 이렇게 명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을 동력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용했습니다. 불과 50년 뒤에 우리가 지금도 타고 다니는
대형 비행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가솔린 같은 이런 기관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엔진의 출력이 높은, 쉽게 말하면 에너지를 많이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트 여객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현재 대중화해서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이거 대형 여객기 이외에도 뭐냐면 초음속 여객기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보잉 747기라고 그래가지고 하늘을 나는 궁전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비행기가 있다고 그래요. 2층짜리 비행기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라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또 발전된 거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우주선을 발사해가지고 이제 제트 기관을 이용한 게 아니고 뭐냐면 로켓 기관이라는 것을 발명을 해가지고요. 1961년도에 소련에서 최초로 우리가 우주 탐사를 시도를 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우주항공 수송 기술의 우리가 발달 과정이 아니겠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도 이런 무인 우주 항공기에서 이제는 뭐냐면 유인 항공기로 접근했고요. 미국과 소련의 점유율이 아니고요. 이제는 뭐냐면 중국도 이거를 우주선을 발사를 했고, 그래서 독일, 프랑스 뭐 등등 많이 이제 우주선들을 많이 발사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인공위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주위에 선생님이 기록 알고 있기로는 40여 개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40여 개의 우리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발전하고 있다. 발전해왔다. 앞으로는 더 어떻게 발전할지 이제는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얘기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순간 이동하는 거 뭐 이런 것들처럼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등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육상수송 기술입니다. 육상수송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도로를 이용해서 하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 철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가지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사람은 처음에 뭐냐면 이렇게 나무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통나무를 굴려 가지고 우리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뭐냐면 동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차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기 자동차가 등장을 하고 큐뇨가 1769년도에 우리가 증기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연기관은 1886년도에 만들었다고 그래요. 가솔린 기관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뭐냐면 디젤 기관은 1894년도 이게 20세기가 되기 전에 이게 디젤 기관을 만들어서 우리 자동차 대중화에 많이 기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냐면 자동차 대중화가 이루어진 거는 실제 미국의 포드라는 사람이 1908년도에 이제 컨베어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일관 생산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용해서 만들면서 이 자동차 값이 많이 싸지면서 저렴하게 되면서 대중화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냐면 하이브리드 차를 등장을 했고요. 전기 자동차도 등장을 했고 뭐 때문에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이 내연기관에 쓰고 있는 것은 화석연료를 쓰고 있는데 이 화석연료는 근본적으로 쓰면은 없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뒷단원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화석연료를 이제 사용하는 것들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화석연료는 연소되는 과정에서 뭘 발생하냐면 유해가스를 많이 발생합니다. 질소 산화물이라든지 황산화물 같은 이런 유해가스를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유해가스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료 고갈이라든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같은 이런 친환경차가 등장을 했고요. 또 요즘에 우리나라도 뭐냐면 어떤 자동차죠? 그 연료전지 자동차, 수소자동차라고 해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 도로를 이용해서 발달된 자동차에 대한 것들을 소개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철도를 통해서 이용했던 것들은 처음에는 증기 자동차가 기관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1804년도에
트레비스라는 사람이 어, 발명을 해가지고 이 레일을 따라서 갔는데요. 이 잠깐 얘기하면요. 이 퀴유가 만들었던 이 자동차는 뭐냐면 시속 5km예요. 시속 5km는 뭡니까? 사람이 걷는 정도 속도입니다. 되게 여러분들 남자들이 이제 군대를 가면 이제 뭐 행군을 하는데 되게 4km 가는데 1시간 가 50분 동안 걸었다가 10분 쉬고 또 4km 걷고 이렇게 걷거든요. 4km 우리가 심리라고 그래서 4km씩 끊어서 이렇게 걷습니다. 그 정도 속도고 내나 이 최초에 만든 이 증기기관차도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속도가 느렸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뭐냐면 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이런 발전해서 20세기 초에 20세기 초에 20세기 초에 이제 이 디젤 기관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젤 기관차는 뭘 씁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경유를 씁니다. 좀 더 이제 폭발력이 큰 연료를 쓴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증기 힘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폭발력이 큰 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열 효율력과 추진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뭐냐면 디젤 기관차가 대중화돼서 지금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일반적인 기차들은 이 디젤 기관차다.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바로 뭐냐면 고속철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리고 KTX, SRT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데요. 시속 200km 이상 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고속철도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수년 내에 몇 년 안에 우리나라의 이 KTX도 이제 뭐냐면 한 400km까지 달릴 수 있는 이런 고속철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그래요. 발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등장할 것이 뭐냐면 아까 처음에 우리 스님이 이 단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뭡니까? 그렇죠. 자기 부상 열차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발달해 왔다. 이 발달의 속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더디했지만 가면 갈수록 빠르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지금 고속철도는 많이 이제 한 번씩은 타봤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죠? 한 뭐 우리 고속철도가 등장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왔지만 불과 한 몇 년 사이에 10여 년 사이에 거의 대중화시켰다시피 이게 발전한 것이 바로 이 고속철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음은 해상 수송 기술에 대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수송 기술은 쉽게 말하면 배입니다. 배. 선박을 얘기하는 거죠. 선박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 보면요. 최초에는 이런 노라든지 노를 져서 이용하는 이 갈대배들. 그래서 BC 5000년경이라 한다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얼마입니까? 7000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이용했다는 거죠. 뗏목 같은 걸 이용했다는 거죠. 그 이유에는 이제 뭐냐면 바람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무슨 뭐 캐리비안 해적이라든지 이런 영화에 보면 가끔가다 이런 범선 나오죠. 돛에 바람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동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범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수천 년간 계속 이런 주요 선박으로 많이 이용됐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19세기 19세기에 증기선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면서부터 이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피치라는 사람, 그 다음에 로버트 풀턴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에 의해서 이 증기선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증기선은 글자로 뭡니까? 석탄 같은 것들을 어떤 것들을 태워가지고 그 열을 물을 끓여서 그 증기에 이게 팽창 된 힘으로 쉽게 말하면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증기선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냐면 에너지 그 효율이 출력이 많이 낮죠. 적으니까 그 이후에 발견된 게 바로 뭐냐면 이 디젤선이다. 디젤을 쉽게 말하면 자동차에 이용된 디젤 자동차에 이용됐던 엔진을 디젤 엔진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배에다가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대부분 이용되고 있는 배의 대부분들은 디젤 엔진을 쓰고 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원자력선입니다. 이 원자력선은 뭐냐면 안에 엔진에 원자력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익히면 쉬울 것 같아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원자력선이다.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이제 작은 배보다는 굉장히 출력이 크고 큰 배, 예를 들어서 군함 같은 거, 저거 레이건, 미국의 레이건 같은 것이 이제 원자력선이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금이 크기가 얼마냐면 운동장이 우리 축구장이 있죠. 이 크기가 한 10개 정도 해당되는 크기래요. 이 갑판 우회가. 이게 얼마나 큰 거 알겠죠?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이거 하나가 이 군함 레이건으로 하나가 이동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한 나라의 병력이 이동하는 것만큼의 그런 큰 이동량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원자력선의 특징입니다. 이 원자 그 배 이것들은 속도는 느리지만 우리 지구에 차지하는 70%가 바다입니다. 이 바다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발전되어 오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타 수송 기술의 발달에 대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물 내에서 이용하는 수송수단 어떤 게 있죠? 그렇죠.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한번 타봤죠? 무빙워크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 같은 데 가면 가만히 서 있어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무빙워크. 하여튼 수송수단이라는 것은 이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동하는 수단을 얘기하는 건데요. 또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래요? 건물 내에서 우리가 이용한 수송수단,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엘리베이터 이거 말고 건물 내에서 이동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 작업할 때 보면 뭐가 있습니까? 예, 그 크레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이삿짐 나를 때 쓰는 것도 크레인 같은 거 있죠? 그렇죠? 이런 것도 하나의 수송수단 아니겠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물건만을 우리가 옮길 수 있는 것들 여기 나와 있네요. 이렇게 크레인 같은 거 들어서 우리가 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상하 좌우 또는 앞뒤로 운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컨베이어 벨트 벨트에다가 물건을 놓으면 그 자동적으로 이동을 해서 많이 이용되는 것들이 있죠. 공장이나 백화점이나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들 공항에 가면 물건 붙인 것들이 쭉 나올 때 컨베이어 벨트 이게 쭉 돌아다니는 거 봤습니다.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수송선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파이프라인 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석유나 천연스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또 육상이나 해저를 이용해서도 이 펌프를 이용해서 압력을 가하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뭐 이거 말고도 물탱크 뭐 이동하는 거, 하수관 같은 거 이동하는 거, 물을 이동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상하수도 같은 것들도 다 하나의 수당수단이 아니겠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어, 진행하도록 하고요. 간단히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사람의 손으로 물건을 쉽게 운송할 수 있는 우리 수동수단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알고 있죠? 손수레 같은 거, 우리 학교도 있죠? 카트 같은 거, 마트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 요즘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리어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한 가지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수송기가 기술의 발달로 달라진 우리 생활의 모습을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 하고 해봤습니다. 원래 이건 수업 시간 때 한번 해보면 좋은데요. 좀 수업 시간 때가 이게 하기가 좀 시간이 여력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부분, 그렇죠. 인간 활동이 이렇게 삶의 근거지에서 전 세계로 넓어지면서 우주로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고속철도나 비행기 등을 이용해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어디라도 빠르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좋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신속하게 유통돼서 소비자에게 보다 좋은 제품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겠냐. 뭐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수기술 발달하면 좋은 점들 당연히 발전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에 따라서 부정적인 부분은 뭘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수송수단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더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 그 다음에 우리가 인명 피해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부정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친환경 우리가 재료 연료를 이제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죠? 왜? 지금 쓰고 있는 연료는 대부분 화석 연료는 석유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갈된다는 문제도 있고요. 미세먼지로 인해 대학 같은 대기 오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바로 뭐냐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부정적인 부분 한번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각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송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